네, 자동차로 가볼까요? 전기차 이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또 행보를 해서 산업계를 접촉하는데 GM을 또 간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죠. 삼성과 현대의 악수하는 모습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들 디테일하게 쭉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퍼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언택트냐 컨택트냐 뭐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언택트와 컨택트의 교집합은 자동차.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든지 언택트도 되겠지만 컨택도 해야 될 거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가 또 떼일래야 뗄 수 없는데, 뭐 유가 이슈도 얼마 전에 또 있었고, 막 뭐 다단합니다만, 산업구조의 재편, 이런 타이틀을 먼저 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화두인지 궁금합니다.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자동차 수요가 크게 흔들렸었던 경험들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의 재편으로 이뤘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멀리 가게 되면은 뭐 IMF 때 외환위기 때에도 뭐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크라이슬러와 다임러가 합병한 사건처럼 구조조정의 이슈도 같은 네, 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은 GM이 그때 당시에 파산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유럽 쪽에 있는 메이커들을 굉장히 좀 많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M&A 쪽에 좀 큰 손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렌지로버도 중국 업체 질이 랜드로바는 이제 인도의 타타가 타타인가요? 인수를 했었습니다. 중국 인도 업체도 업체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차가 볼보를 인수했었던 볼보를 게 굉장히 인수했구나. 좀 큰 사건이었었고요. 우리나라도 쌍용차가 인도 마인드라한테 근데 이번에 네. 지원 안 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하여튼 이슈들이. M&A 시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네. 그래서 큰 폭의 이제 수요 충격이 올 때마다 이런 좀 M&A가 이제 좀 크게 일어났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부각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품사들 간에도 굉장히 좀 이합 집산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완성차들이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도 이제 벤더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런 벤더 숫자를 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인수합병 뭐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이제 좀 축소되고 압축되는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굉장한 큰 변혁이 있어요.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열 연구원이 어떤 위기들이나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병렬의 합병, 자동차 업체 간에 큰 업체가 작은 업체를 인수하고 이런 흡수 합병이었잖아요. 요즘은 직렬의 합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종,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장,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하만, 물론 그 하만의 인수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뭐 좀 뭔가 색다른 이런 변화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자동차 타고 나갈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키워드, 화두가 될 것 같고 두 번째의 이슈는 비즈니스의 변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네. 의미일까요? 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언택트,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화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대부분 딜러샵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눈으로 대면 보고, 접촉을 시승해 통해서만 보고. 네,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게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딜러샵이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죠. 방문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모터쇼도.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쇼도 마찬가지죠. 뭐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거의 업계 최초로 이제 대대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 메이커들도 보게 되면은 사실 기존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서비스 툴을 이용하는데 좀 보수적이었었습니다.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들도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차량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 툴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좀 이런 거를 좀 한 가지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이제 모터쇼를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신차를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유튜브나 뭐 이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워낙 마케팅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온라인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신차 시승기라든지 그런 데에는 굉장히 반전체만 좀 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좀 자동차의 비즈니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게 좀 트렌드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소비가 대면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 채널이 마지못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충동 구매처럼. 물론 자동차는 예외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걸 접촉하다 보면은 뭐 좀 샤이한 그 소비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다양하게 그 유튜버 분들이 요즘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비즈니스의 변화, 생산도 그렇지만 판매도 뭔가 모종의 변화가 크군요. 자, 여기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모빌리티 의식의 변화, 이런 거는 또 뭘까요? 최근에 이젠 대중교통이나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수의 어떤 모르는 사람들을 접촉을 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누가 때문에 썼던 걸 다시 쓴다라는 그런 좀 거부감이. 네, 거부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제 좀 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카쉐어링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하지만 이제 카쉐어링하고 카헤일링 이 두 가지 비즈니스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헤일링이요? 네, 카헤일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신조어라서.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가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차량을 뭐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예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쉐어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제 그것도 있고 카풀 같은 카풀. 경우도 있죠. 네, 카풀이나 뭐 렌트 뭐 이런 개념도 카쉐어링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카헤일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부르는 뭐 이제 콜택시라든지 이런 택시 서비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카쉐어링 업체인데 네. 이 중에서 전체 이제 비즈니스 중에서 매출액이 한 20% 정도가 카쉐어링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가 카헤일링 쪽에 가까운데 지금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감염 위험성이 있고 그게 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카헤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우버 드라이버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생 관리를 해서 서비스를 이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거를 다시 복귀를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카헤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를 상대로 해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식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차 보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출퇴근은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중저가라 하더라도 차량을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공유에서 소유로 어떤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 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소유에서 공유라는 걸로 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트렌드가 또 다시 원점을 회귀하는? 뭐 그렇게 그렇다고 좀 역획이 항상이 나타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좀 색깔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모빌리티 의식의 변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차 수요 글로벌 지속적으로 감소는 이제 차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하고 또 앞으로 전망들 좀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이제 글로벌 판매 수요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20%대 글로벌 수요가 감소가 나타났었고요. 이제 2분기로 들어서면서 데이터가 조금 더 악화가 돼서 아마도 이제 30에서 40% 정도 한 5월 달 되기 전에는 40% 이상 감소를 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현재 5월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경제가 다시 재개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40%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35%에서 40% 사이 정도, 이 정도의 지금 판매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을 줄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 10%대 정도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 벗어난 거는 맞지만 어떤 절대적인 판매가 플러스로 확 돌아서기에는 뭐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 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수요 전망이 또 많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자동차 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 이것도 이제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현재 하반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당시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산업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바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지원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캐시포 클런커스라고 그래가지고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를 하고 연비가 좋은 신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이게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도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때 당시처럼 적극적인 정부 보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캐시포 클런커스를 했었을 때 수입차들한테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뺏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했었을 때 과연 미국 자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좀 많이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한테 보조금을 줘서 판매량을 늘리는 게 좀 적합한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좀 악유가 있고 그래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뭐 하이브리드 차나 PHEV 전기차 이런 차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비교했었을 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환경차 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서 정책 효과는 그때 당시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들 이제는 자국 내 일자리를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리쇼어링이라는 게 또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처럼 수출 베이스로 이제 좀 많이 물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과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치를 조금 낮추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게 자율주행 이슈도 있어요. 뭐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변화되는 변형이지만 한국판 이제 디지털 뉴딜 이슈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잖아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사실 자율주행 그러면은 상징적으로는 테슬라라는 차를 많이 요즘 보급도 많이 됐어요. 네. 모델 3 같은 경우도 반자율주행, 뭐 레벨이 있지만 하여튼 자율주행 이것도 이슈가 클 것 같은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분 자율주행하고 완전 자율주행하고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컨셉들이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도 차량을 구매하면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정도로 차이점이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업체들 간에 서로 협력을 좀 많이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서 좀 공동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요.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되냐에 따라서 차량의 매력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한 9월 달 정도부터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고 그렇죠. 그때부터 모델 3가 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그거를 완성도 높게 구현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 관심 기업. 네.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기업이고 탑픽은 그 이유는 뭡니까? 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재 이제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을 봤었을 때 수요 부진 현상이 아무래도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익 방어력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 방어력을 생각하면은 밸류체인 탑에 위치한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eGMP 기반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스 브랜드도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장에 개화가 되는 거고 기존의 강자들도 여기에서는 실력들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기차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도 중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두 종목 관심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G80에 전기차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 목이 메어버리네. 네. SK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이제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당황스러운 질문을 끝에 나중에 한번 준비해갖고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